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먼지가 춤추는 다락방에서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종이로 쌓인 그 상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끈을 풀었을 때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인화지까지 어머니의 젊은 시절부터 제가 어렸을 때까지의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아버지의 젊은 모습,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사진 더미 맨 아래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빛바랜 컬러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찍힌 듯한데 소파에 앉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저와 형.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소파 한쪽 끝에 앉아 있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보다 조금 커 보이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지? 저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우리 집이고 우리 가족이 입고 있던 옷차림도 기억나는데 그 아이만은 전혀 기억에 없었습니다. 혹시 친척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이웃집 아이였을까요? 사진 뒷면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뒤져봐도 그 아이가 나온 사진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치 딱 한 번만 우리 가족 사진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불현듯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의 사진인데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있던 아이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요? 계단을 내려가 형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형, 이 사진 봐. 이 아이 누구야? 형은 안경을 벗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친척 중에 이런 아이 있었나? 형도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친구 아들이었나? 아니면 옆집 아이였나?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앉아 있었으면 기억날 텐데. 저는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가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보자. 형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저희가 다가가자 눈부셨던 표정으로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빠,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건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유심히 보시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저는 아버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사진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친척 아이였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회피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무엇이든 명확하게 답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느 친척이요? 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정리할 일이 많으니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그 아이의 미소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당황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은 다른 사진들과 함께 있지 않고 맨 아래 숨겨져 있었을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이 모두 잊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앉아있던 자세,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의 거리감,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한 면도 있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에서 한 조각만 다른 그림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과 함께 다락방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나온 다른 사진이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더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건 그 시기에 다른 사진들이 유난히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시기 사진이 이렇게 적지?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더 많이 찍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때나 더 컸을 때의 사진은 많은데 유독 그 사진이 찍힌 시기 전후의 사진들이 드문드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시기의 기록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할머니라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온 아이 있었나요? 저보다 좀 큰 남자아이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글쎄 할머니도 자주 못 갔으니까. 하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아이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친척 중에? 아니다,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급해지셨습니다. 그런 건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 할머니는 잘 모르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서둘러 대화를 마치려 하셨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빠, 그 사진 속 아이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형도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입을 여시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형님, 큰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한참 동안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형은 거실에서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큰아버지가 나오실 때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래, 애들아. 잘 지내고. 인사도 그냥 건성으로 하시고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식탁에 앉으셨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결심을 굳히신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 사진은 잠시 아빠가 보관할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아버지는 말을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과거 일이란 건 때로는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 때가 있단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 다시 한번 상자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모서리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메모지 같았는데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준호. 그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지키지 못하셨다는 걸까요? 저는 그 메모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우리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아이. 어머니가 지키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셨던 그 아이. 도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은 모두 그 아이를 잊으려 하고 있는 걸까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다락방에서 저는 그 작은 메모와 사진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 궁금증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준호가 누구인지, 왜 우리 가족 사진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 아이에게 미안해 하셨는지. 분명 이 모든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입니다. 사진 속의 준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빨리 진실을 찾아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호에 대한 단서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나 편지 혹은 다른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나가셨고 형은 아직 자고 있어서 혼자 조용히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시던 서재부터 뒤져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어머니의 깔끔한 글씨로 여러 연락처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한 페이지가 깔끔하게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왜 이 페이지만? 저는 찢어진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남아있는 글자 조각들을 보니 준이라는 글자와 전화번호 일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호와 관련된 연락처를 제거한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형, 이것 좀 봐. 저는 주소록을 보여주며 찢어진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준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준호 관련된 연락처였던 것 같은데. 형은 주소록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왜 이 페이지만 찢어냈을까? 형의 표정도 진지해졌습니다. 어젯밤에 아빠 반응도 그렇고 분명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뜻 아닐까? 형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께 물어보자. 어젯밤에 급하게 오셔서 아빠랑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 우리는 큰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겠지만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진짜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큰아버지 댁 문을 두드리자 큰어머니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머 애들아,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큰아버지 계신가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형이 말했습니다. 응, 거실에 계셔. 들어와. 큰어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큰아버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자 순간 굳어지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오셨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준호라는 아이 기억나세요? 큰아버지의 찻잔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준호?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아이요. 저는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큰아버지는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싶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았니?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에서요. 큰아버지, 이 아이가 누구예요?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내가 할 말이 아니야. 하지만 큰아버지도 뭔가 아시잖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우리 집에 오신 것도 이 사진 때문이죠? 큰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 사진을 찾았다고 했구나. 중얼거리듯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다. 준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큰아버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등을 돌린 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은 잊혀져야 하는 거란다. 너희를 위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반응은 우리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분명 준호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고 가족들은 모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었던 것 같아.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리가 없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이미 돌아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밖에 잠깐. 형이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한테 갔다 왔지? 아버지의 말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버지가 전화하셨어. 너희가 그 사진 가지고 물어봤다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들들아,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니. 아빠, 저희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준호가 누군지, 왜 어머니가 미안해 하셨는지, 왜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저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럼 정말 뭔가 있었던 거네요? 형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준호는 우리 가족이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었다고요? 그럼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족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너희 형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때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던 형이었단다. 형요? 형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는 셋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지.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는 말을 망설이셨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너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었지. 저희는 이제 다 컸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너희 어머니의 전남편 아들이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전남편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럼 준호는 저희 의붓형이었던 거예요? 형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아버지는 힘들어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인 나와 재혼하면서 준호도 함께 우리 가족이 되었어. 몇 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지냈지. 그럼 왜 헤어졌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었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가 다시 나타났거든. 친아버지가요? 응. 준호 어머니, 너희 어머니와 이혼한 후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준호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정당하다면서. 저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전남편 아들이었고 재혼 후 함께 살다가 친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형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리셨습니다.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 왜요? 가족이었는데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준호 아버지가 우리와 연락하는 걸 금지했거든. 아버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다른 남자가 키우는 게 싫다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제야 어머니의 메모가 이해되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친아버지에게 보내야 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셨겠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를 진짜 친아들처럼 키웠거든. 그런데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니. 몇 달 동안 울기만 하셨어. 그럼 저희는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너희가 너무 어렸어.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준호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했어. 너희가 슬퍼할까봐. 하지만 형이라면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물어봤습니다. 너도 겨우 6살이었어. 그리고 준호가 떠난 후로 너희 어머니가 준호와 관련된 모든 걸 치워버렸거든. 사진도 장난감도 옷도 모든 걸. 그래서 그 시기에 사진이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우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왜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시며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마 완전히 잊을 수는 없으셨나 보다. 준호도 그때의 행복했던 시간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준호라는 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다는 것, 어머니가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하셨다는 것. 갑자기 어렸을 때의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공원에서 놀아줬던 기억, 그리고 제가 울 때 달래주던 따뜻한 목소리. 혹시 그것이 준호였을까요? 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형?
그런데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큰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당황하셨을까요? 단순히 재혼 가정의 복잡한 사정이라면 그렇게까지 숨기려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더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준호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의 미소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슬픈 미소 같았습니다. 마치 나를 잊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인지, 어머니의 메모에서 느껴지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가족들의 이상한 반응들, 분명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 형,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진 속의 준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으로 준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성씨와 준호라는 이름, 그리고 대략적인 나이를 계산해서 검색해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뭐 하는 거야? 형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어봤습니다. 준호 형 찾아보고 있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SNS나 어디선가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 형은 커피를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뭔가 이상해. 뭐가? 아빠 말씀대로라면 준호 친아버지가 법적으로 데려간 거잖아. 그럼 그냥 새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다들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형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재혼 가정의 복잡한 사정이라면 큰아버지나 할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당황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 아니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겠어? 그때 아버지께서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저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그 이야기하고 있니? 아빠,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알 권리가 있어요. 준호는 저희 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라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었는데 어떻게 끝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모르는 게 나아.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형이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로 모르는 게 나아. 너희를 위해서도 준호를 위해서도 준호를 위해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늦겠다. 저녁에 집에 오면 이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말자. 아버지가 나가신 후 저와 형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큰엄마한테 물어보자. 형이 제안했습니다. 어제 큰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큰엄마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 우리는 다시 큰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아버지는 출근하시고 큰엄마만 계셨습니다. 어머, 또 왔니? 무슨 일이야?
큰엄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큰엄마, 준호라는 아이 기억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큰엄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준호? 왜 갑자기 그 아이 이야기를? 그럼 아시는군요. 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어제까지도 그 아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빠가 저희 의붓형이었다고 하시는데 큰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준호. 참 착한 아이였는데 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 표현이 신경 쓰였습니다. 큰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친아버지가 데려갔다고 하셨어요. 법적으로 정당하다면서요. 형이 대답했습니다. 큰엄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저는 큰엄마의 반응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큰엄마는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그냥 그때 일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복잡했는데요? 큰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어떤 의미에서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거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큰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그래서 이혼한 거였어. 저와 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준호를 데려갔다는 건가요? 그럼 왜 법원에서는 그 사람한테 양육권을 줬어요? 형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큰엄마는 더욱 힘들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이 많았거든. 돈요? 응. 그 사이에 사업이 잘 됐나 봐.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너희 어머니는 재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친아버지와 사는 게 아이에게 좋다고 주장했어.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개입된 복잡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거네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큰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협박을 했거든. 협박이요? 만약 양육권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너희 아버지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고. 그 사람이 건설업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거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는 단순히 아이를 되찾으려던 게 아니라 협박과 압력을 통해 준호를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엄마는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 준호가 그런 사람 밑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럼 연락이라도 해보셨어야 했는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어. 하지만 준호 아버지가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거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하고. 큰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너희 어머니가 준호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 스토킹이라고. 그 이후로는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됐지.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준호는 지금도 그 사람과 살고 있는 거예요?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큰엄마는 고개를 떨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 그게 몇 년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이요? 준호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과 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준호를 찾아야 해. 우리 형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름도 바뀌었을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너희 또 큰엄마한테 갔다 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엄마가 전화하셨어. 걱정된다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빠,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셨어요? 형이 따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준호를 빼앗아 갔는지, 그걸 알아서 뭐하게?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저희 형이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끝난 일이라고 해요?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왜 모른 척해요? 형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셨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럼 말해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싶어요. 준호가 떠날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드셨어. 매일 밤 울기만 하셨지. 그럼 더욱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말했습니다. 찾아서 뭐해? 아버지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불가능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해. 왜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털어놓듯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죽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요? 형이 겨우 물어봤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것도 또 음주운전이었지. 그럼 준호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친척이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겠어. 아버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날 밤 우리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준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저는 형의 방으로 가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형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없을까? 형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아야 해.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형의 목소리에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우리를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때 형의 방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지? 형이 창문으로 다가가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누구 있나? 저도 함께 창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에 반쯤 가려진 채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저 사람 누구지?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조금 자란 모습이지만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준호?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저희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지? 형이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는 뒤를 돌아보더니 급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준호.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형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준호였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내일 다시 와볼까?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분명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저도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왜 그렇게 급하게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다가올 더 큰 시련에 대해서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본 그 사람이 정말 준호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다른 사람을 준호로 착각한 걸까요? 새벽 5시 저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어젯밤 준호가 서 있던 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형도 못 잤지? 문을 살짝 열고 물어봤습니다. 응. 계속 생각나서. 형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정말 준호였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하셨고 저희는 집에서 창문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낮에라도 나타날까 싶어서요. 오후 3시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누구지? 형이 커튼 뒤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 문패를 확인하더니 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해서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사소송이요? 저와 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소송이 있다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언제쯤 오시나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쯤 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와 형은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송이 생긴 걸까요? 혹시 준호와 관련된 일일까? 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저녁 6시쯤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사소송? 아버지는 중얼거리시더니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형이 물어봤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멈추시고 다시 전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버지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형, 나야. 혹시 이상한 연락 받았어? 뭐라고? 언제? 알았어. 바로 갈게.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큰아버지 댁에도 같은 사람들이 다녀갔대. 준호 관련 소송이라고. 아버지는 외투를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집에 있어라.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고. 저희도 같이 가요. 형이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아버지가 나가신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와 형은 거실에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오후에 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나요? 저는 아버지가 문 열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때 뒷문 쪽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어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형? 저는 형을 불렀습니다. 뒷문 쪽에서 소리가 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뒷문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밖에 어젯밤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조금 자랐지만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두드리며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앞에 사람들 있지? 준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당신이 정말 준호예요?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저희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컸네. 나를 기억해? 아니요. 죄송해요. 저희는 당신에 대해 며칠 전에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모든 걸 지워버렸구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신과 관련이 있나요? 형이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이야. 사채업자들이야. 사채업자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많은 빚을 졌어. 그런데 그들이 그 빚을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왜 저희 집에까지 와요? 형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성을 쓰고 있거든. 그들이 조사해 보니 이 집이 내 가족이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준호는 창밖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고아원에서 살았어. 그런데 몇 달 전에 그들이 찾아왔어. 돈을 갚으라고. 얼마나 되는데요? 2억. 준호의 대답에 저와 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형이 물어봤습니다. 갚을 수 없어?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야. 준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앞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야. 나 때문에 너희까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들과 얘기할게. 너희는 관련 없다고 하면 될 거야. 안 돼요. 형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당신한테 뭘 할지 몰라요. 준호는 형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도망 다니던 인생이야. 하지만 너희는 달라. 준호 형?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뒷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준호를 보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준호도 감정에 복받쳐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일로. 아버지는 준호에게 다가가시더니 갑자기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아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온 거지?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아버지의 빚, 사채업자들의 추적, 그리고 도망 다니던 3년간의 이야기를 2억이라.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아버지까지 피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제가 나가서 해결할게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준호를 붙잡으셨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함께 해결하는 거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방법이 있어.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2억 정도는. 아빠. 저와 형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준호도 만류했습니다. 제 잘못인데 어떡해. 그때 앞문의 벨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얘기해 볼게. 아빠, 위험해요. 형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아버지는 준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아버지가 앞문으로 가시는 동안 저는 준호와 형과 함께 뒷방에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집에 없어서 문을 못 열었습니다. 저희는 준호 씨와 관련해서 왔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저희에게 빚을 지셨거든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이 집 성씨를 쓰고 있고 법적으로는 가족관계입니다. 아버지와 그들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아버지가 위험해지고 있어. 준호야, 안 돼. 저는 준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저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문을 열었습니다. 저예요. 찾고 있던 사람. 사채업자들은 준호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준호 씨.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돈 얘기라면 이미 말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 집은 뭡니까? 가족들에게 빌리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와 상관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때 아버지가 끼어드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그 빚을 질 의무가 있는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왔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봐.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아버지가 준호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고.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은.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이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준호 형? 저는 준호의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나를 잊었다는 게 서러웠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있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희는 형을 기억하고 싶어요. 준호는 저를 돌아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달라.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까지 위험해져. 그럼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가족. 준호는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단어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준호의 빚을 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형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이야. 아버지가 분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지. 그럼 준호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리고 준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실력 행사를 위해서. 하지만 그때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숨겨진 마지막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계속 위험해져. 어디 갈 생각하지 마.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해보자.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혹시 협박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네, 사실은.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고 집 주변을 맴돌던 사채업자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 형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어머니일 거야. 어머니? 저희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하나 더 숨긴 게 있어. 편지 봉투에는 준호의 이름이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아원에 맡겨두신 거야. 내가 성인이 되면 전달해달라고. 준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소리내서 읽을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엄마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살아야 했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준호야, 엄마에게는 너희 형제들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아들들이었어. 피가 섞였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 너는 엄마가 사랑하고 키운 진짜 아들이야. 만약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그들도 너를 진짜 형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 통장 번호는 은행 마이너스야. 비밀번호는 내 생일. 많지는 않지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야. 준호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리고 행복해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후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다니. 엄마,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준호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통장을 확인해 보자. 형이 제안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는 10년 넘게 조금씩 모아서 준호를 위한 돈을 저축해 두셨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지난 3년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3천만 원으로는 2억을 갚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으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야. 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 준호를 쫓던 사채업체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 봐. 형이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금융, 허위 채권을 이용한 사기 혐의로 전원 구속.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준호를 위협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야.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준호는 우리 집에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자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가족이 다시 함께 사는 것이 쉬울 리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형에게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준호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준호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는 준호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한 달 후, 우리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준호가 왔어요. 아버지가 묘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준호 왔어요. 늦었지만 가족들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옛날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빛바랜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준호의 모습을 이제 이해가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 사진을 버리지 못하셨는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희망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축하해, 형. 저와 형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고마워.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가능했어. 입학식 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갔습니다. 준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준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 오늘 과제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지.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피가 섞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힘들 때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어떤 이야기?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오래된 사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가 그 사진을 남겨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제가 중얼거리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셨던 거야. 그리고 그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지금도 그 사진은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사진 속에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사랑의 미소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꺾이지 않을 사랑의 미소.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혈연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준호 형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형이 없었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가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항상 웃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우리 아들들아.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라고. 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혹시 어디선가 가족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고 거리를 뛰어넘고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그 오래된 사진이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오늘도 준호 형은 대학에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내일 뭐 할 거야? 형이 준호에게 물어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너희랑 영화 보러 가자. 준호가 대답합니다. 좋아. 저와 형이 동시에 소리칩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이니까요.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니까요. 그 오래된 사진은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상징이고 사랑의 증거이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진은 과거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약속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 사진처럼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 몰라도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준호 형, 고마워요. 우리를 찾아와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서. 어머니, 고마워요. 그 사진을 남겨두셔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셔서. 아버지, 고마워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형, 고마워요. 함께 준호를 찾아줘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사진처럼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아냅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